나는 그런 불확실한 시장에 나가기 싫어요. 그래서 저는 개업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제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게 대학병원 스텝으로 남을 거예요. 천만의 말씀. 제이미 H.O라는 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. 치과 대학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에 이제 뭐 정말 멋지십니다 선생님. 네, 이런 거 막 계속 달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 이런 거 하나씩 아무 생각 없이 달아주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. 이제는 아이디가 약간 눈에 익은 분들이 있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정말 매번 영상 올리면 달아주시잖아요. 그러면 항상 올 때마다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좋다 뭐 얘기해 주시고 항상 끝에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. 뭐 이런 거 항상 달려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, 주석으로 이걸 달아놨나.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석으로 달아놔도 읽을 때마다 정말 힘이 됩니다. 정말 이런 거 말이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의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치과의사도 그렇고 대학병원의 스텝으로 남아서 소위 말해서 교수가 되느냐, 아니면 페이닥터를 계속하느냐, 아니면 뭐 바로 개업을 하든 아니면 페이닥터를 하다 개업을 하든 결국 개업이가 되느냐. 이 세 가지인데 제이미 호님이 질문을 달았는데 그 밑에다가 박세정님은 페이닥터의 진로에 대해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고, 그래서 일단은 페이닥터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. 의대든 치대든 졸업을 하면, 저는 이제 레지던트 수련을 안 받았지만 심지어 수련을 받더라도 개업가에서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아직은 사실 의사든 치과 의사든 심지어 전문의를 따더라도 아직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, 제가 그 과를 수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수련을 받으면 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친구나 뭐 지인들한테 들어봐서 아는 얘기인데 이건 아마 맞을 겁니다. 개업가에 사실 나오면 주로 미용 성형을 많이 합니다. 얼굴 성형, 뭐 쌍꺼풀이 됐건 뭐 턱수술이 됐건 안면 윤곽술이 됐건 그런 거를 보통 하죠. 왜냐면 그런 걸 찾으니까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했을 때 미용 성형을 많이 하느냐? 아니에요. 대학병원의 성형외과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그런 걸 합니다.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들, 뭐 얼굴이 막 다 화상을 입어서 그런 거를 뭐 다른 피부 거죽을 얼굴에 붙여서, 그런, 정말 아니면 뭐 코 같은 게 언청이나 그런 안면 기형을 갖게 된 사람이나 유전적으로 가진 아기들을 다시 정상인 얼굴로 바꿔준다든지,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의 시작이었고, 성형외과가 제일 발전했던 시기는 세계제 1차, 2차 대전. 왜냐면 그때 전쟁 나서 막 국군 장병들이 막 팔 없고 막 얼굴에 막 여기 구멍 나고 총알 들어가니까, 그러면 이제 여기 피부 갖다가 붙이고, 그러면서 이제 성형외과가 엄청 발전을 한 거거든요. 실제로 성형외과는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는 발전을 합니다. 지금은 사실 워낙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대부분의 과들에서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, 성형외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간면 성형외과, 이거는 치과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. 그거는 막실로페이셜 서저리라 그러는데 양악 같은 거 있죠. 턱이나 얼굴 쪽 성형은 독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레벨에 있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이거는 아간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, 제가 페이닥터라든, 왜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. 독일이 1, 2차 대전을 다 일으켜본 나라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턱뼈가 부러지고 뭐 전쟁통에,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은,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말이 뭐 길어졌는데 그런 거죠.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았다고 한들 바로 코수술이나 뭐 안면 윤곽술 같이 개업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경험이 별로 없어요. 물론 잘하죠. 오히려 그런 코성형이나 쌍꺼풀이나 이런 수술보다 더 어려운 수술들을 많이 대학병원에서 배우고 나오죠. 하지만 그 수술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짧게는 뭐 6개월부터 길게는 2, 3년까지 페이닥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개업에 필요한 술기 같은 걸 좀 가다듬고, 개업가에서 유행하는 뭐 수술법이나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. 쌍꺼풀 같은 것도 뭐 10년 전의 트렌드랑 지금이랑 다르고, 또 환자분들의 수요도 다르잖아요. 쌍꺼풀의 이상적인 모양도 매해 뭐 바뀌고요. 그런 거를 배우고, 치과도 마찬가지예요. 치과도 뭐 대학병원에서 뭐 수련을 받은들, 임플란트를 심어보고 나온들, 물론 바로 개업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한 1, 2년 정도는 페이닥터를 많이들 합니다. 적어도 한 1, 2년, 길게는 2, 3년, 3, 4년도 하고요.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개업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진료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다듬으려면, 대학병원은 이제 다 분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과의 술기만 좀 가다듬고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도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페이닥터는 심지어 전문의를 따서 나오더라도 처음에는 페이닥터를 하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페이로, 물론 전문의는 일반인보다 페이가 높겠죠. 하지만 높지 않은 페이로 짧게는 1년, 길게는 2, 3년, 심지어 막 3, 4년까지 하고서야 이제 자신이 생겨서 개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
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뭐 페이가 실제로 궁금하시면 그거는 과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치과 일반이냐 뭐 의과 일반이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, 물론 안타깝게도 뭐 이건 짧게 얘기드리면 치과 일반이 페이가 정말 하향 평준화돼 있지만 이것도 치과 일반이가 그만큼 나오면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이지, 시간이 지나면 페이는 할 줄 아는 것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긴 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아까 이제 페이닥터와 개업이의 그 코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, 교수는 그런 거예요. 요즘은 뭐 치과도 많이들 한다 그러는데 의과는 이제 레지던트가 뭐 가정의학과랑 내과는 이제 최근에 3년이 됐지만, 그러면서 이전에 한 5년 전쯤부터 펠로우가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렸어요. 레지던트를 하고 나서도 예전과 다르게 많은 걸 못 배우고 환자 경험도 많이 못 쌓는 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의료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펠로우를 짧게는 1년, 뭐 길게는 2, 3년을 해야 심지어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가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펠로우 짧게는 1년, 2년 정도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또 대학 교수가 바로 되느냐, 그런 건 아니에요. 자리가 나야 됩니다. 자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교수로서의 매력이 있는 건 정말 정교수, 정식 교수가 돼야 되는데, 그 자리가 없으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진료 조교수, 뭐 임상 조교수 이런 직함들로,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보면 그냥 사실 교수 맞아요. 다 같은 교수가 맞는데,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학병원의 그런 어느 정도의 명예와 안정적인 거와 그런 걸 갖는 교수가 되려면 또 그런 교수가 돼서 훌륭한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. 물론 그래도 그렇게 거기서 참고 논문도 잘 쓰고 환자 진료도 보고 이래서 교수가 되면 그만큼 뭐 원하는 명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따라오기도 해요.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의대긴 한데 한의대 교수가 되려고 정말 직함은 교수지만 소위 말해서 레지던트보다도 더 힘든, 하라는 거 다 하고 진료 하루 종일 보고 퇴근하면 밤 10시, 11시까지 대학병원 방에서 논문 쓰고 이런 거를 거의 5년 가까이 하다가 올해 한 3, 4개월 전에 이제 한의대 교수가 된 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한 친구죠. 정말 능력도 뛰어난 친구긴 한데 그런 거예요. 능력과 이런 게 다 받쳐줘도 자리가 안 나면,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, 내가 교수가 될 1순위야. 근데 내 위에 교수가 누구 한 명이 정년 퇴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뭐 그 사람이 나가질 않으니,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대학병원 교수는 정말 과마다 다 달라요. 객관적으로 보면 A과랑 B과가 있는데 A과에 지금 교수를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애가 훨씬 더 논문도 많이 쓰고 능력이 좋아. 근데 A과는 자리가 없네. 위에 이미 교수들이 너무 많아서. 그럼 B과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없고 논문도 많이 안 쓰고 이런 애가 교수가 더 빨리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막 그런 얘기해요. 개업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시장 상황이나 요즘처럼 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개업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똑같아도 얘는 뭐 잘 되고 대박 나고 얘는 망할 수 있고, 나는 그런 불확실한 시장에 나가기 싫어요. 그래서 저는 개업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제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게 대학병원 스텝으로 남을 거예요. 천만의 말씀. 대학병원 스텝도 인간 만사가 다 그렇지만 심지어 의사, 치과 의사도 대학병원 스텝에 나서 교수가 되는 것도 정말 운도 중요하고, 그리고 또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데 나오죠. 뭐 하얀 거탑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. 같은 교수 자리를 두고 또 물밑에서 그 암투, 마치 드라마 보면 임원 되기 위해서 막 서로 막 두 부류의 집단이 있어서 라인 타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막 그런 게 대학병원에도, 대학병원이 오히려 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이에요.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대학병원 교수는, 대학병원 교수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강의로 하는 선생님,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, 그리고 또 정말 대기업의 임원들 같은, 교수는 약간 임원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요소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나는 그런 막 공대 졸업해서 삼성에서 막 라인을 탄다든지 내가 실력이 뛰어난데 상사 눈치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없지만 소위 말해서 뭐 인맥 관리 잘하고 라인 잘 서가지고 먼저 승진하고 이런 거 되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의대 왔어요. 그런 사람들은 대학병원 스텝으로 남으려고 대학병원에 남으면 더 심한 그런 소위 말하는 직장 내 암투나 라인을 타려는 거와 이런 거에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. 대학병원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건 페이 시장이고요. 페이는 내가 진료 잘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고 의사로서의 그런 능력만 갖추면 높은 페이 주거든요. 근데 이제 개업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경영자로서의 플러스, 그 다음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운적인 요소가 끼는 건데, 그런 운적인 요소나 그런 게 오히려 대학병원 스텝으로 남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업하는 게 오히려 가장 더 의사스럽지 않을까, 그런 노력이 덜 들지 않을까.
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한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나오신 분이라 이유는 딱 하나, 그 대학병원의 그런 권력의 암투라든지 라인 타고 막 그런 거 싫어서. 저도 그런 걸 사실 체질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를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개업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. 오로지 환자한테만 잘하면 되고 경영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제일 위고, 물론 뭐 저도 환자분들 눈치 봐야 되고 건물주님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별로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진료에만 열중하고 병원 경영에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